그 다음에 이제 시저 전형론 이후에는 이제 바로 근대거든요. 근대 내가 간략하게 합니다. 크라우제비츠라는 전형론이 있거든. 여러분, 크라우제비츠 전형론은 책을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그냥 내 연설 듣는 걸로 끝내세요. 강의 듣는 걸로. 뭐, 여러분 볼 필요가 재미도, 더럽게 재미없어요. 첫째는 재미가 없어요. 물론 시제 것도 볼 필요 없지만은. 자, 이게 이제 역사는 다 뺍니다. 역사는 다 빼고, 독일 역사를 내가 쭉 다 해놨는데, 독일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은, 프로이센이라고 합니다. 프로이센. 독일의 역사는 간략하게 말하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방국가입니다. 영방국가. 여러 그 영주들이 다 왕노릇하는 그 합친 거. 그게 영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 왕은 선제후국 해가지고 황제를 하나 뽑는 한 300여 개 되는 영방국가에서 한 7명 정도만 선거권 가지고 영방마다 다 모이면 300명 모이려고 하면 모이지도 못해요. 교통도 나쁘고. 누구는 아프고 못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좀 끝발 나가는 영주들만 모여가지고 황제를 뽑고 이랬거든. 그랬는데 이때 제일 끝발 나가는 국가가 프로이센 먼저는 뭐예요? 합스부르크 왕가죠. 이게 뭡니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이제 속칭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게 지금의 현재의 오스트리아입니다. 현 오스트리아. 그죠? 그럼 이 프로이센이 제일 강력한 국가란 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이게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명가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힘이 제일 셌어요. 프로이센은 힘이 약했는데 점점 세져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한 나라거든. 그런데 이제 프로이센 왕 중에서 이때 이제 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별명을 가진 이 사람 때 감자를 처음으로 가져와요. 감자 가져오는 게 여기 나오죠. 감자. 남미에서 가축 사로 사람이 안 먹었대요. 남미에서는 먹었지만. 갖고 오니까 가축 사주고 안 먹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생각해 봤어요. 백성들이 아무래도 안 먹어. 어떻게 해요? 저거는 귀족들만 먹는 거라고 보초병을 세워놨어요. 소문이 나거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말아요. 보초 세워놨다 어떨 땐 보초를 일부러 자리 비워요. 일부러 도둑질하러 가서 훔쳐 먹는 겁니다. 먹어보니 좋거든. 그러니까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기근을 면하도록 한 겁니다. 대단한 꾀지요. 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 돼요. 저 정도 돼야 돼요. 그 얘기 되면 그게 쌍수시거든. 저게 바로 포츠담 선언을 했던, 우리 가봤던 기억나죠? 독일 갔을 때. 이거 볼 거 많아요. 상수시, 포츠담 선언했던데. 수시, 프랑스 말로. 걱정 없는 궁전, 무궁. 저 안에서 이제 회담장, 그때 앉았던 의자들 다 있어요, 그대로. 여기거든. 저 감자, 궁장 안에. 프리드리히 대왕 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자. 우리에게 감자를 갖다 줘서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 저런 장면 묵근하지 않아요? 난 저 장면이 참 좋더라. 자, 어쨌거나 그 뒤에 프로이센이 강국이 되었을 때의 장군이 바로 이 프로이센, 크라우제비츠입니다. 이 사람은 장가를 아주 잘 갔어요. 자기는 그냥 쭉 메모만 해놨는데 죽은 뒤에 부인이 그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꾸민 게 전쟁론입니다. 그게 유럽에서는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론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교장까지 했던 전략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전략 문제 전문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장가를 잘 가서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유명합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요. 크라우제비츠 별명이 뭐냐? 폭력의 사도. 폭력의 사도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고, 그 다음에는 크라우제비츠가 전쟁을 이제 분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폴레온 이전에는 왕과 왕의 전쟁이었다가 나폴레온 전쟁 이후부터 전쟁은 국민전이다. 말하자면 근대적인 전쟁은 나폴레온 전쟁부터다. 그 이전은 왕실과는 왕실의 전쟁이야. 정복전. 그 이후부터 전쟁은 왕실과 왕실의 전쟁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전면전. 그 근대적인 전쟁을 나폴레온 전쟁을 계기로 한다. War of Nations. 그리고 전쟁이란 건 뭐냐? 단순한 침략이 아니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 Instrument National Policy. 국가 정책의 수단. 해서 정치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적인 전쟁. 이게 근대 이후 현대까지도 저 이론이 그 사관학교 군사학 제1조입니다. 크라우제비츠 하면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사관학교에서 다 교재로 삼는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맹목적인 증오. 그러니까 무조건 적을 욕하고 보는 거예요. 저게 참 무섭죠. 남의 나라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 민족일 때는 맨날 자기 민족 욕하는 거예요. 명목적인 증오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두 가지 종류. 완전 타도와 국부. 한 부분만 점령하는 거. 그럼 무조건 정복이 목적이에요. 밑에 전투 심리. 저거는 명예와 공명에 대한 갈망. 이걸 군인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감정 가진 사람들. 인간형이 다르죠. 장군 될 사람들은. 장군 되는 사주하고 외과 의사 되는 사주가 비슷해요. 외과 의사도 사람 몸 막 찢으려면 용감해야 되거든. 저거는 인간을 크라우제비츠 4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제가 뭐 동양 아시아 그 사주나 관상에 비해서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저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흥분 안 하는 거. 장군이. 흥분은 하되 억제할 줄 아는 거. 그러면서도 억제하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크라우제비츠가 주장하는 장군의 제일 큰 요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히틀러 나우 투쟁. 비스마르크와 히틀러의 성서. 이래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목차입니다. 자, 이게 크라우제비츠고, 이 서문이 쓸데없는 문장 쓰는 표본이에요. 절대 저래 글 쓰면 안 돼요. 어느 집에 불이 나면 먼저 그 왼쪽 집의 오른쪽 벽과 오른쪽 집의 왼쪽 벽을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왼쪽 집의 왼쪽 벽을 덮으려고 하면 그 집의 오른쪽 벽은 오른쪽 집의 왼쪽 벽과 맞붙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걸 막, 크라우제비츠가 저래 하면 안 된다, 전쟁은. 명료해야 된다.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수사학에서 나는 이제 글쓰기 책을 하나 내면 저걸 인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본 문장 중에서 제일 쓸데없이 길게 쓴 문장, 표본. 자, 이건 빼고
하트, 이건 이제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트 전략론. 이건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 한국전쟁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책에서 세계 전쟁사를 거의 다 다뤄요. 세계 지구상의 큰 전쟁을 다 다룬 건데, 한국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히 맞췄어요. 예, 46년에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서 발생한다. 이미 4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4년 뒤에 한국전쟁 1950년에 6.25 났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6.25 때 북한은 전천형 8월 하순에 급조해서 편성했거든. 납동강 투입해서 8월 하순에 급조해가지고 16, 17 기갑 여단 했거든. 이랬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래 안 하고 2차 대전 때 독일군 기갑부대 전법으로 독일군 적은 그 롬멜 사단 유명하잖아요. 전차 그거. 근데 이제 만약에 6.25 때 저 사람 말입니다. 나는 저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의견을 이해하면은 경부선이든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예 탱크가 그냥 쭉 그냥 딴 데 전쟁 관여 안 하고 최선발 부대를 따라서 쫙 내려갔다면은 미군이 오기 전에 부산까지 갔을 거다. 다행히 우리로서는 다행히 저래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래 됐다. 저것도 맞죠. 근데 모르겠어요. 맞은지 안 맞은지는. 그 다음에 인천 상주학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용어를 빌리면은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간접 접근 전략이라는 그 용어를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간접 접근 전략이라는 것은 최소 저항선.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적군이 우리에게 저항하는 힘이 제일 적다. 그거하고 최소 예상선. 그리고 우리는 힘을 가장 적게 들여서 그쪽 점령한다. 그걸 따라서 하는 거다. 그거 한 게 뭐냐?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노르망디하고 똑같거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2차 대전 때 아무도 그리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히틀러는 그때 낮잠 자고 있었거든. 막 증파를 하는데 낮잠을 못 깨웠잖아요. 낮잠 때문에 히틀러는 망한 거야. 안 그래도 물론 히틀러는 패배하도록 돼 있었지만은 그 연합군이 훨씬 고생을 덜 했죠. 낮잠 잤기 때문에. 그 장군이 비서실장이 낮잠을 못 깨웠어요. 보고를 한참 뒤에 하니까 또 안 들어줘. 파견 안 해요. 군이. 병력 증파 안 해줘요. 노르망디로. 독일군을. 그리고 연합군이. 그래도 연합군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낙동강,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낙동강에 전력 투구했거든. 이 명군들이. 그럴 때 적의 배치가 미약하고 저항이 경미한 거. 그게 이제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서해안. 왜? 간만에 차가 많기 때문에 배가 가까이 접근 못한다. 그리로 상륙할 줄 예상도 못했고 거기에 방어력이 저절로 또 약한 거예요. 이 병구들의 배치가 약한 거예요. 군대가 적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딱 상륙했거든.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몇 주 동안 했나? 전쟁 때문에 한 달쯤 고생했죠. 이제 전쟁 끝냅니다. 전쟁 끝내고 다음 주에는 엔도 수사가 이제 본격적인 문학으로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는 많이로 와서 들으세요. 끝내겠습니다.